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조선업 67조 원 계약이 단숨에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61%를 자랑하던 중국. 그러나 12개 조선소가 동시에 멈췄고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판국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그 시간, 한국은 조용히 점유율을 30%대로 끌어올리며 수주 1위를 되찾았던 겁니다. 똑같이 배를 만드는데 왜 한쪽은 멈췄고 왜 세계는 결국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중국이 끝내 넘지 못한 단 하나의 조건. 그리고 위기의 순간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67조 원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스, 20년간 전 세계 해운과 조선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노르웨이 극지 탐사선, 호주 자원 운반선까지. 웬만한 대형 계약서는 다 제 손을 거쳤죠. 그런데 그날 제 모니터에 뜬 숫자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소 12곳이 멈췄습니다.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낯선 단어 하나가 찍혀 있었거든요. 코리아 올리. 2025년 초였어요. 저는 중국 국영 조선사 CSSC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의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스크 지표들이 한꺼번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납기 지연 경고가 동시다발로 뜨더니 계약 해지 옵션 조항들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흔들리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확인해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숫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이라는 건 조선업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재 수급 문제, 인력 부족, 설계 변경. 이유는 다양하죠. 보통은 협상으로 봉합돼요. 페널티를 조정하거나 일정을 재조율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결이 달랐습니다. 납기 지연이 아니라 공정 자체가 멈췄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멈춘다고요? 세계 1위가요? 점유율 70%를 찍은 나라가요?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곧바로 소스들을 접촉했습니다. 상하이 쪽 에이전트, 홍콩 보험사 담당자, 싱가포르 선주 협회 관계자까지.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어요. 사실이라고. 중국 조선소들이 진짜로 멈췄다고. 12개 조선소가 동시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8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 위기에 놓였죠. 이건 단순한 차질이 아니었어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납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주들은 계약서에 있는 해지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이 해지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곳도 따라가죠. 보험료는 치솟고 금융 조건은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음 발주가 증발합니다. 67조 원, 이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침착하자. 중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조선업은 결국 물량 산업입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1위였어요. 2024년까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70%. 한국은 20%대에 머물러 있었죠.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중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일시적 차질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중국이니까 금방 복구할 거라고요. 국가가 나서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돈을 쏟아붓고 인력을 동원하면 몇 달 안에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12개 조선소가 동시에 멈춘 건가? 공통된 원인이 뭔가? 자재 수급인가, 인력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적 이슈인가? 하나하나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멈춘 조선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곳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독 LNG선 라인만 멈춰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이 뭔지 아십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이에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가스를 보관하면서 대양을 건너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배 중 하나죠. 조선업계에서는 LNG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LNG선 건조 공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막힌 건지 찾아야 했거든요. 설계 단계인가, 조립 단계인가, 아니면 마무리 단계인가. 서류를 뒤지고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 영하 163도 환경에서 깨지지 않는 특수 용접 소재였습니다. LNG 화물창을 밀봉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배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체를 잘 만들어도 이 용접이 안 되면 가스가 새거든요. 가스가 새면 배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문구는 단순했어요. 극저온 용접봉, 한국만 생산 가능.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설마, 그게 이렇게 큰 산업을 멈추게 한다고요? 용접봉 하나가요? 중국이 못 만들 게 뭐가 있다고요?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중국의 LNG선 건조 라인이 정지해 있었어요. 용접봉이 없어서. 한국에서 안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만드는 곳이 없어서요.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느낌. 20년간 이 바닥을 봐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점유율은 중국이 압도적이었잖아요. 한국은 그냥 비싸고 느린 2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중국 조선업의 위기를 분석하러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린 겁니다. LNG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에요.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혈관입니다.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가 없으면 발전소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도시가 멈춥니다. 그 혈관을 이어붙이는 핵심 접합 부품이 한국에서만 나온다니.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장일 거라고,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 중국이 곧 해결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업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CSSC의 전략 총괄 리웨이둥이라는 사람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중국 조선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그가 국제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중국은 곧 정상화된다. 공급망 문제는 대체 가능하다. 일시적인 차질일 뿐이니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인데요. 저는 리웨이둥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20년 세계관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리웨이둥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국가 금융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량 능력이었죠. 중국 정부와 국영 금융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들에게 저가 재협상을 제안하고 납기 보증을 조건으로 금융 혜택을 내걸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남아있으면 싸게 해줄게. 금리도 낮춰줄게. 대신 딴 데 가지 마. 저는 이 논리가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결국 돈 계산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격이 안 맞으면 선택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중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주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럽 쪽 선주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산은 제외하자. 처음엔 소수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선주들이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덴마크 해운사,
네덜란드 조선 컨설팅 그룹까지 하나둘씩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로이드를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인도되는 선박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 입장에서는 총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조 가격이 싸도 보험료가 비싸면 의미가 없어지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중국이 세계 1위인데요. 점유율 70%인데요. 왜 다들 중국을 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관계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신뢰 문제라고. 중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배들의 품질이 들쭉날쭉하다고. 처음엔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특히 LNG선처럼 정밀한 배는 더 그렇다고요. 한 보험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중국산 LNG선의 운항 기록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반면 한국산은 30년 넘게 사고 없이 굴러간 데이터가 있죠. 보험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점유율 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신뢰라는 건 숫자로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보자고 다짐했죠. 한국이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물량에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세계 조선 수요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이 복구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에 찍혀있던 그 문구. 코리아 올리.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과장된 건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LNG선 핵심 기술, 극저온 용접, 화물창 시스템.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HTX-90. 이게 뭔가 했더니 극저온 용접봉의 제품명이었어요. 한국의 한 중견기업에서 만드는 특수 소재였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5년 연구, 5,000번이 넘는 실험, 일본이 15년간 도전했다가 실패, 독일이 중간에 포기, 중국이 20년째 시도 중이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함, 그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시간 문제 아닌가? 일본이 못했고 독일이 못했다고 해서 중국도 못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중국은 돈도 많고 인력도 많고 의지도 강한 나라입니다. 몇 년만 더 투자하면 분명히 해낼 거예요. 저는 여전히 중국 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다 보니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술이 단순히 레시피만 알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극저온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금속이 그 온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용접 이음새가 30년간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실험해야 하는 거였어요. 5,000번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5,000번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5,001번째에 성공한 거죠. 이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때 한 실무자에게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저온 공정이라는 게 정밀도가 생명이라고요.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영하 163도에서는 금속이 수축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고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만들면 복구가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국도 언젠가 흔들릴 수 있겠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한 번 삐끗하면 끝이잖아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완벽함은 동시에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이 무적은 아니구나. 약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중국이 복구하고 한국이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리웨이둥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중국은 어떤 위기도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의 말투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국 이 싸움은 속도야.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쪽이 이기는 거야. 중국은 빠르고 한국은 느려. 완벽하려다 보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 창밖으로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그들이 정말로 세계 조선업의 목을 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 나라 사람들이 참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공항 직원부터 택시 기사까지 다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빠른 건 인정하지만 조선업은 빠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저는 며칠간 한국 조선업 관계자들을 만나다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박정호라는 분이었어요. HD 현대 출신의 원로급 인사라고 하더군요.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한국 조선업계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만남에 응했어요.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소나기 힘이 꽤 세더라고요. 이 사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구나 싶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조선업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점유율은 중국이 압도적인데 왜 다들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박정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로렌스 씨, 점유율이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누가 많이 팔았는지를 말해주죠. 하지만 누가 오래 살아남을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말을 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한국 조선업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망할 뻔했습니다. 아니, 망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조조정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조선소 몇 개는 접으라고. 비효율적인 산업에 돈을 쏟지 말라고.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저도 기억나는 사건이었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질 뻔했던 때잖아요. 그때 조선업도 영향을 받았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조선업은 중국이 더 잘할 수 있다.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경쟁력이 없다. 차라리 다른 산업에 집중하라. 그게 당시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어요. 싸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거니까 한국은 포기하라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안 접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박정호 씨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접으면 다시는 못 돌아오니까요. 조선업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기술을 놓으면 다시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흩어지고 노하우가 사라지고 설비가 녹슬어요. 그때 접었으면 오늘의 한국 조선업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반발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좀 낭만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 수익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술을 지켜도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장은 손해였죠. 중국보다 비쌌고 주문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는 선주가 줄어들었고 적자가 쌓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럼 왜 버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게 만들면 그 순간은 삽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죽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라니요? 박정호 씨가 설명을 이었어요.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 품질을 낮춰야 해요. 품질을 낮추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죠. 기술 개발이 멈추면 다음 세대 선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LNG선 다음에 뭐가 올지 아세요?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 운항 선박.
이런 걸 만들려면 지금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해요. 지금 싸게 팔자고 기술을 버리면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늘 지금 당장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어요. 올해 점유율, 이번 분기 수익, 당장의 수주량. 그게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버틴다는 발상은 제 계산법에 없는 항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그래도 시장이 안 사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고객이 중국을 선택하면 끝이잖아요. 박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로렌스 씨,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레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레코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대답했어요. 네, 기록이요. 한국이 만든 LNG선이 바다에 나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사고가 몇 건인지 아세요? 한 건도 없어요. 수백 척의 배가 수천만 킬로미터를 항해했는데 화물창 관련 치명적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레코드예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레코드, 기록. 이 단어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약서 분석하고 보험 리스크 평가하고 금융 조건 검토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과거 기록으로 움직이죠. 이 배가 얼마나 안전했는지, 이 조선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게 전부 레코드로 증명되는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비싼 이유. 저는 그걸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높으니까 배 가격도 높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배가 비싼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설계, 납기를 지키는 관리 체계, 하자를 최소화하는 품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격은 높지만 그 배를 30년간 운영하면서 드는 총 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파는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안심을 파는 거였어요. 박정호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주들이 왜 비싼 돈을 내고 한국 배를 사겠어요?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싸게 사서 매일 걱정하느니 비싸게 사고 30년 편하게 자겠다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금융의 세계에서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조선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박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렌스 씨,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선업에 매달리는지 아세요? 먹고 살려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땅도 좁아요.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밤새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조선소에서 쫓겨난 분들도 많았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른 일을 하다가 조선업이 회복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고요? 이 일이 좋아서요. 배 만드는 게 좋아서. 자기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걸 보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산업을 지켜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숫자로만 세상을 봐왔거든요. 점유율, 수익률, 성장률. 그런 지표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제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CSSC 전략총괄 리웨이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국제 언론도 취재를 나갔더라고요.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리웨이둥은 단상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국 조선업의 일시적 차질은 이미 수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완전한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주들에게 특별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건조비용 할인, 납기 보증, 저리 대출. 중국에 남아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사업은 결국 손익계산이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운 전문 매체들의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조선업, 고부가 전략의 한계. 완벽주의가 불러온 리스크. 한국은 정말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 기사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납기가 늦어지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 체제가 결국 필요하다는 거였죠. 리웨이둥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선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감지됐어요. 중국의 금융 조건이 워낙 파격적이니까 다시 검토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는데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고 반박 성명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쪽 관계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중국이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반박 하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말로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로렌스 씨, 중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한다고 선주들이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시장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경쟁자가 공격하면 방어해야 하고 여론이 흔들리면 대응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며칠 후 다른 경로로 한국 조선소 내부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중국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이유가 수주 물량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부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갑자기 자체 품질 점검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저온 용접 구간 추가 테스트, 화물창 밀봉 상태 재확인, 용접봉 품질 재검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장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품질 점검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리웨이둥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한국의 극저온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결함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렸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침묵은 보통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혹시 한국 쪽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리웨이둥이 말한 결함 얘기가 사실이라서 말을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과거 실적, 인도 현황, 사고 기록. 박정호 씨가 말한 그 레코드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LNG선의 운항 기록은 정말로 깨끗했어요. 30년 넘게 대형 사고가 없었고 화물창 관련 치명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보험사 데이터, 선급협회 기록, 선주 평가 보고서. 어디를 봐도 한국의 신뢰도는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기록이 있으면 당당하게 내밀면 되잖아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공격이 오면 즉시 방어하고 기회가 오면 즉시 잡아야 해요. 느린 쪽은 도태되는 게 이 도시의 법칙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오만인지 자신감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껴졌어요. 이 이상한 침묵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 폭풍 전의 고요라는 표현이 그때 처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4월 초 한국 쪽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형 LNG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에서 발주한 초대형 운반선이었죠. 건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최종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극저온 용접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극저온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번 삐끗하면 끝이라는 것. 한국에 있을 때 실무자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 온도에서 금속은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파도와 진동이 반복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면 결국 가스가 새는 겁니다. 가스가 새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균열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에서 잡힌 거죠. 문제는 이 균열이 왜 생겼는지, 다른 곳에는 없는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정표가 멈췄습니다. 납기가 코앞이었는데 검증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카타르 측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고 프로젝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쪽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리웨이둥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입장을 발표했어요. 역시 완벽한 기술은 없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다. 중국 조선업은 대안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제 언론에서도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첫 번째 위기. LNG 기술 신화의 금이 가다. 완벽주의의 대가. 이런 제목들이 붙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계약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보험사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좀 안도감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물량과 속도가 이긴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이번 사건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내부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영수라는 분이었습니다. HD현대의 수석 기술자로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극저온 용접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문제 보고서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대요. 이건 처음 겪는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과거 기록부터 꺼냈다고 해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실패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균열 테스트 결과, 폐기된 시편들의 사진, 당시 작성된 분석 보고서까지 전부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실패 기록을 숨기려고 하거든요. 외부에 알려지면 이미지가 나빠지니까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는 실패 기록을 30년 넘게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실패를 자산처럼 관리하고 있었어요. 김영수 씨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담담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며칠 후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함의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됐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수정이었어요.
발견된 결함 부분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기존 검증 결과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납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면 재검증이었어요. 해당 선박의 모든 극저온 용접 구간을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납기는 당연히 늦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납기를 어기면 페널티가 발생하고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최소한의 수정으로 위기를 넘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중국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박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로렌스 씨, 결정이 났습니다. 전면 재검증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납기가 늦어지면 손해가 막대할 텐데요. 박정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배는 바다에 나가면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도크에 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 시간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거든요. 배가 바다에 나간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당장의 손해는 분명합니다. 납기가 늦어지고 비용이 초과되고 시장에서 욕을 먹겠죠.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봐라, 한국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공격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국의 선택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품질을 지키겠다는 그 고집. 당장의 이익보다 30년 후를 보겠다는 그 태도. 이건 제가 아는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일정, 손해.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라는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분명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왜 이 나라만 계속 살아남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류와 통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어요. 박정호 씨가 조선소 방문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부인 출입이 까다로운 곳인데 특별히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안내를 따라 HD현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철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용접 불꽃이 곳곳에서 튀었고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박정호 씨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재검증 중인 선박입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도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완성 직전의 배였는데 지금은 일부 구간이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조립된 부분을 다시 뜯어서 검사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렇게 완성된 걸 다시 여는 게 가능합니까? 박정호 씨가 대답했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붙인 걸 다시 떼어내고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붙이는 거니까요. 시간도 돈도 2배로 드는 작업이죠.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정도 규모의 선박을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재검증하려면 얼마나 들까? 수백억 원은 좋게 들겠다 싶었어요. 거기에 납기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까지 더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정호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영수 수석입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김영수 씨는 악수를 건네며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저는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35년간 극저온 용접을 연구해온 장인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의 수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씨,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35해 전입니다. 그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용접봉이 깨지고 이음새가 갈라지고 테스트가 실패하고 그때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까? 김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 발견된 균열 패턴, 저희가 12년 전에 한 번 겪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해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암중 모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12년 전 실패 기록을 지금 꺼내서 쓴다고요? 보통 기업들은 오래된 자료를 폐기하거든요. 보관 비용도 들고 관리도 어렵고 무엇보다 실패 기록은 숨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김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오래 기록해왔습니다. 성공은 한 번이면 되지만 실패는 반복되거든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박정호 씨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로렌스 씨, 저기 보이는 저 선반 있죠? 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커다란 철제 선반이 있었어요. 그 위에 무언가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설명했어요. 폐기된 시편들입니다. 테스트에서 실패한 용접 샘플들이에요. 30년치가 저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온도별로, 작업자별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실패를 했는지 다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금속 조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실패의 역사가 저기 쌓여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지금 이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납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카타르 측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김영수 씨가 대답했어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박정호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기다린다고요? 납기 지연에 페널티 조항이 있을 텐데요. 박정호 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물론 페널티는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측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당장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좀 늦더라도 완벽한 배를 받는 것. 어느 쪽이 이득인지.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30년간 이 배를 굴려야 하는 건 그쪽이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주가 납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배를 기다린다고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보통은 납기를 어기면 바로 다른 옵션을 찾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는 기다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위한 투자요. 그리고 선주들도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업장을 나오면서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렌스 씨,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이 바닥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비효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35년간의 실패 기록, 30년간의 무사고 운항 데이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전면 재검증.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 앞바다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일부는 한국이 만든 배에서 나오는 거겠죠.
30년간 사고 없이 바다를 누비고 있는 배들. 그 배들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증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비효율이 아니었다고. 이건 축적이었다고. 그리고 그 축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검증이 끝난 건 5월 말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로렌스 씨, 됐습니다. 통과해요.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부 다요? 박정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전부 다요. 극저온 테스트, 화물창 반복 충격, 진동 시험까지 싹 다 통과했습니다. 선주랑 보험사가 요구한 최상위 등급 인증도 받았어요. 조건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완전 통과됐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속으로 반쯤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전면 재검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다시 뜯고 검사하고 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한국은 완전히 끝장이었을 거예요. 중국한테 웃음거리가 됐겠죠. 그런데 해낸 겁니다. 진짜로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공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내용인즉슨 한국 HD현대와의 계약을 유지하며 추가 물량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납기가 늦어졌는데 추가 발주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박정호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납기 어긴 업체한테 추가 발주를 준다고요? 박정호 씨가 설명해줬어요. 로렌스 씨, 카타르 측에서 이번 일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을 얻은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숨기고 넘어가려는 업체가 있고 드러내고 고치는 업체가 있어요. 카타르는 후자를 원했던 거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납기 지연은 곧 신뢰 하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납기를 어겼는데 오히려 신뢰가 올라갔다니요. 그 무렵 국제해운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선주들 사이에서 한국행 문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까지. 너도 나도 한국 조선소에 컨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노르웨이 해운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게 뭔지 아느냐.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고치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업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런 파트너를 원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한국이 노린 게 이거였구나. 침묵하면서 뭘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죠. 반면 중국 쪽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둥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잖아요. 연내 기술 자립이 가능하다고 한국 의존 시대는 끝났다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인도된 LNG선 몇 척에서 초기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물창 밀봉 부분에서 미세한 누출이 감지됐다나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보험사들이 바로 반응했어요. 중국산 LNG선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배 가격이 아무리 싸도 보험료가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장나면 수리비도 들고 운항 못하는 기간 동안 손해도 막심하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배를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요. 시장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의 금융 혜택, 저가 공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됐어요. 결국 선주들이 보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배가 30년 동안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던 거죠. 박정호 씨와 다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박정호 씨,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일 터졌을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재검증에서 또 문제가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박정호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긴장했죠. 안 긴장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왔는지 알거든요. 35년간 쌓아온 게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확실한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기록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5월 말,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조선업 리스크 분석.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글로벌 조선시장 재편, 한국의 부상. 저는 처음에 중국 얘기를 쓸어온 사람이었어요. 67조 원 붕괴가 무슨 의미인지 분석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파고들면 들수록 한국 얘기가 되었죠. 결국 이 모든 사태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에서 더 이상 질문은 누가 가장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다. 저는 20년간 중국이 1위라고 믿어왔습니다. 점유율이 그랬고, 물량이 그랬고, 성장 속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1위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한국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창밖으로 뉴욕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허드슨 강 위로 황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울산 앞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조선소,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 실패 기록이 쌓인 선반, 다시 열어젖힌 화물창.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싼 나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건 6월 초였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제가 쓴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석 달 전에 저였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이었어요. 보고서가 나가고 며칠 후 월스트리트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애널리스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 조선업에 대해 저렇게 쓸 줄은 몰랐다. 무슨 일이 있었냐?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줄곧 중국 편이었으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런던에서 온 전화. 로이드 보험사의 수석 언더라이터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 조선소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더 낮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이번 사건 때문이다. 한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봤다. 숨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다. 30년 무사고 기록도 있지만 이번에 보여준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에게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다. 보험사가 먼저 움직이자 금융권도 따라왔습니다. 유럽계 선박 금융사들이 한국 조선소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6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 편해 보이셨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정호 씨, 오늘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비싸고 느린 나라. 중국한테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이등.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20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가만히 들으셨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거였어요. 당장의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방식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로렌스 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세대 전부가 그랬어요.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정호 씨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희 세대가 조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배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만든 배에 내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분들이 조선소를 떠나셨습니다. 구조조정이었죠. 수십 년 일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선업이 회복되니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배 만드는 게 좋아서요. 내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계였어요. 숫자와 계약서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로렌스 씨, 우리가 세계 최고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술을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놓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흩어지고 노하우가 사라지고 다시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잘하려고 버틴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틴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텼다. 이게 한국 조선업의 본질이었구나 싶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국제해운업계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변화가 확실히 감지됐어요. 그리스 선주협회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LNG선 발주는 검증된 조선소에 우선권을 주겠다. 검증된 조선소가 어디를 뜻하는지는 다들 알고 있었죠.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 LNG 프로젝트의 선박 건조를 한국 조선소와 협의 중이다. 아시아 조선 시장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군함 건조는 다른 영역이지만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납기 준수율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동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카타르뿐만 아니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조선소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죠.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7조 원 붕괴 사태가 터졌을 때 세상은 중국 조선업의 위기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의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 조선 시장의 계산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가장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었어요.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30년 후에도 문제없이 굴러갈 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20년간 중국이 1위라고 믿어왔습니다. 점유율이 그랬고 물량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이 찾은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국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런던의 해운 전문지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세계가 한국을 기다리는 이유.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다. 기술 위에 쌓인 시간이다.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도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몇 달간 보고 느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저거였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싼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서라도 받고 싶은 배를 만드는 나라. 비싸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헛웃은 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그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 시간이 증명하는 것들, 그리고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박정호 씨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잘하려고 버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텼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조선소 떠나셨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도요. 배 만드는 게 좋아서 돌아왔다는 그 말씀. 그게 진짜 장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다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요. 1970년대 울산 앞바다 허허벌판에서 용접 불꽃 튀기시던 분들. 새벽 차가운 바닷바람 맞으시면서 철판 붙이시던 분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세계가 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나는 늙었다, 이제 쓸모없다, 한 게 뭐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손에 박힌 굳은 살,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게 다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든 증거랍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심심하실 때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속상하실 때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시면서 속 좀 풀어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만세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